존경하는 우리 이 국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4.15 총선이 그야말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4.15 총선은 뭐 우리가 이 토착 빨갱이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뭐 과정인데 전화 좀 받아주시겠어요? 이 4.15 총선의 승패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가 싸우는 상대방이 얼마나 뭐 다들 알고 있는 거지만 얼마나 이게 사악하고 위선적인 집단인지 그 정체를 좀 우리가 알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뭐 제가 쓴 책이에요. 이게 며칠 전에 사실은 출판이 됐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한데 왜냐하면 그러하니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뭐 감히 자부하건대 볼만한 책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한 뭐 4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주로 이제 한일 관계에 관한 책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파면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의 이 반일 선전 선동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대단히 해로운 정책이다라고 제가 대놓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 망가뜨리려고 애를 썼는지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한 게 이제 이 책의 일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문체부 공무원으로서 이제 25년 동안 일하면서 이 했던 일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공무원이 했던 일들이 뭐 이렇게 우리 얼핏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미건조할 것 같죠. 그런데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이 하나하나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전혀 지루하지 않게 책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재미있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소리만 작성하고 그런 일은 아닙니다. 특히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남들 안 하는 일, 또 남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제쳐둔 일,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 이렇게 다 풀어 왔기 때문에 흔히 공무원이 하는 일 하면 생각나는 정해진 일을 이렇게 뭐 문서로 이렇게 주물럭거리는 그런 얘기를 쓴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 왔던가.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90년대 이제 후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제 자동차 극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때 97년인가 8년인가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문체부 공연예술과의 공연법을 담당하는 사무관이었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공문이 왔어요. 이게 우리 동네에 자동차 극장이라는 거를 하려는 업자가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까지 대한민국에 이 자동차 극장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자동차 극장과 관련된 법도 없었어요. 그래 이런 경우에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업종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때. 그럼 이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법에 없으니까 그건 불법이다 해서 안 된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공무원의 태도고, 그거보다 조금 나은 공무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공무원이 있고, 저같이 극소수의 공무원은 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건 합법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자동차 극장인데 이게 누구나 자동차를 타건 안 타건 이 트인 공간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거니까 거기서 만약에 청소년 관람이
이 불가능한 게 19금 영화를 틀면 어떡하냐 도대체가. 이게 이제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그럼 그 자동차 극장 주변에 아주 높은 그 펜스를 이 가림막을 치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가림막의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그 높이 할수록 바람에 이제 취약하잖아요. 그럼 그걸 그 지지대를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자동차 극장을 하겠다는 업자를 만났어요. 그래, 그분 말씀이 저보고 그 쓸데없는 걱정을 하신다. 이 사무관님, 그때 제가 사무관이었으니까. 그 당시 이미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센 법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이 관람하면 안 되는, 또는 뭐 이렇게 접하면 안 되는 이런저런 매체를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면 뭐 징역 3년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센 법률이 있는 마당에 자동차 극장 업자들이 그 짓을 하겠냐,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동차 극장 신청 들어오면은 다 허가를 해주되, 다른 뭐 이런저런 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지법이랄지 뭐 산림법이랄지. 그리고 이제 이 차를 이게 주차를 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 외의 공간에 주차를 해놓는 거니까 이제 그 주차장 관련 법률이랄지 이런 것들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허가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국 지자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그때부터 그 자동차 극장이 이제 한꺼번에 쫙 이렇게 생겨나게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때 이렇게 닥친 현안들을 제가 어떻게 풀어 나갔던가, 이걸 그 재밌게 에피소드식으로 쭉 연결을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이 문재인 정부가 억지로 그 이 문을 닫게 만드는 이제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딱딱한 얘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그 이 원자력 발전 쓰나미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고 나서 어떤 유언비어가 돌아왔냐면은 각종 그 이 돌연변이 동식물 사진이 이제 돌아다녔어요. SNS 상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전부 다 이 조작된 사진이거나 아니면 후쿠시마랑 관계없는 전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발견된 이 돌연변이 동식물 종을 후쿠시마 이 사고 이후에 일본에서 생긴 거다. 이따 그 거짓말들. 그런 것들이 이제 SNS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돌았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할지.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이, 선진 각국이 심지어는 이제 메르켈은 이제 탈원전하려고 한때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독일도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 걸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전 세계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더 짓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랄지. 그리고 문재인이 거짓말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후쿠시마 이제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천몇백 명이 죽었다고 이제 문재인이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사실 이제 쓰나미 때문에 그때 그 여러 사람이 이제 죽었죠. 뭐 이런 얘기. 또 이렇게 이 중국 공산당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 공작을 하는지. 뭐 트럼프를 굉장히 그 변덕이 심하고 정서가 불안정하고 제 멋대로고 뭐 이런 사람으로 우리 이제 제도권 언론 소위 조중동마저도 트럼프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트럼프는 정말 5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가장 애독하는 책이 이제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을 그럼 트럼프가 한자로 읽을까? 그건 아니고요. 트럼프는 이미 꽤 오래전에 영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서구사에 널리 퍼져 있는 책입니다. The Art of War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그 이제 야심이 있는 젊은이들은 미국에서도 또 뭐 유럽에서도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손자병법을 열심히 탐독을 해요. 트럼프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 추천 도서 1번이 손자병법입니다. 뭐 이런 얘기. 손자병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 첫째. 둘째는 전쟁의 핵심은 적을 속이는 거다.
거다라는 거예요. 적을 속이는 거다. 내가 힘이 강하지만 약한 척하고 성동격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적을 기만하는 게 이제 기만해야 이긴다라는 게 손자병법의 핵심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그 손자병법을 이게 국제정세 대외 관계에서 손자병법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부는 뭐 제가 개인적인 얘기들이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그 같이 나눌 만한 교훈이 있는 얘기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 책을 썼는데 뭐 이게 책을 팔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이 책의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제가 정말 거의 이제 저도 내일 모레 60인데 살아오면서 제가 가졌던 고민들 대한민국의 발전, 생존을 가로막고 위협하는 것들이 뭔지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는 뭔지 그 과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담았는데 이게 학술서적은 아닙니다. 이 딱딱한 학술서적은 아니고 거듭 말씀드렸는데 볼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이 한일 관계를 깨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작을 해왔는가를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 책에. 문재인 정권은 뭐 출범하자마자 이 박근혜 정부 때 이 일본과 합의를 봤던 이게 위안부 문제 이거를 다시 확 뒤집었습니다. 멍청한 짓을 했어요. 뒤집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정권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해보려고 하다 안 됐죠. 자세한 내용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전략물자 소위 이제 불화수소, 에칭가스를 비롯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통제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요. 통제가 별게 아니고 수출을 안 하겠다. 혹은 수출량을 물량을 줄이겠다. 이게 아니고 한국으로 이게 수출된 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용처 어디다 쓰는지를 확인하고 수출을 허가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일본의 이 조치 이후에 이런 전략물자의 이 수입이 줄거나 혹은 뭐 지연되거나 이런 지저분한 사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신문에 다 난 겁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정부나 언론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이건 경제 침략이다, 경제 전쟁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당의 이제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은 그래서 이건 이 정도면은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이다. 의병. 그래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반일 선전 선동에 나서죠. 이게 언론까지도 가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언론 참 진짜 아휴 정말 이게 아니 기자들 말이에요. 이거 혹시 기자들 보게 되면 당신들 말이에요. 공모 좀 하쇼. 진짜 제가 어릴 때 기자 되려고 언론사 시험을 한 대여섯 번 받다가 다 떨어진 놈인데 공부도 좀 해요. 정말 뭐야 이거. 어쨌든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심지어는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마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어린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나름대로 애국한다고 생각하고 난리 야단 법석에 휩쓸려 들어간 거죠, 애들이. 아휴, 진짜. 그래서 당시 이제 민주당은 일본 경제 보복 대책 특별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고 나중에는 이름을 바꿨어요.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태산명동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쥐새끼 한 마리 안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전략물자, 반도체랄지 무슨 이런 대한민국의 핵심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일본의 이런 에칭가스 같은 게 없으면 못 만듭니다. 어쨌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일본 애들이 치사하게 걔들 수출 물량을 줄이거나 무슨 괜히 딴지를 걸어가지고
그 지연시키거나 이런 일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이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심지어 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민정수석이라는 자가 민정수석은 안 하고 죽창가를 올리면서 민정수석이 반일 선동에 나섰어요. 자, 그래서 이 짓을 이 목적은 뭐 간단한 거죠. 이게 결국 나중에 이 정부가 어디까지 몰고 갔냐면은 그 지소미아 한일 정보 교류 협정을 파기하겠다라고 결국 본색을 드러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를 실제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미국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걸 막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반일 선동에 그야말로 근거 없이 사실을 날조해가지고 반일 선동에 이렇게 나선 이유는 한일 관계를 먼저 깨뜨리고 그 다음에 한미일 관계를 깨뜨리려는 거죠. 친북, 종중하려는 거죠. 미군 철수시키고 연방제 통일하고 이런 음모를 가지고 이 짓들을 했는데,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 짓을 할 때 날조된 사실에 입각해서 반일 선전 선동을 이렇게 극성스럽게 쳐버릴 때 그때 국무총리가 누구였어요? 이낙연입니다. 종로에 출마한 1번 이낙연. 그 이낙연이 어떤 사람인지 좀 제가 찾아봤어요. 이낙연 씨는 원래 동아일보 기자였죠. 1990년부터 94년까지 이제 3년 내지 4년 동안 동경 특파원을 지낸 사람이에요. 일본어에 아주 능통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는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겸 간사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알 만큼 다 아는 사람이죠. 지난 4월 4일 날 이낙연 그 후보가 유세를 하고 이제 기자들이랑 만났는데 그 기자들 중에 그 일본 기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말을 못해서 떠듬떠듬 질문하니까 그 이낙연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본 말로 질문해라. 내가 다 알아들으니까. 이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한일 관계를 깨뜨리고 한미일 동맹을 깨뜨리려는 이런 책동을 벌일 때 뭐 했어요? 일본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 지금 종로에서 지지도가 1등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씨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지 알고 지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문재인 정부가 이 짓을 할 때 그때 야당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기호 2번 황교안이에요. 황교안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입 다물고 있었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 좌파들이 저 같은 사람 지금 일본이랑 지금 뭐 7, 80년 전에 제국주의 일본이랑 지금이랑 같은 나라입니까? 전혀 다른 나라잖아요. 그땐 군국주의, 제국주의 일본이었고 그 제국주의, 군국주의 일본은 미군에 의해서 패망했고 그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우리와 공유하는 또 65년 한일협정 이후에는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주 긴밀한 세계에서 가장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우방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일제시대 때 일본과 지금의 우방을 같이 놓고 봅니까? 전혀 다른 나라죠. 둘은.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생존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일본 애들 도움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이거 뿐이겠어요? 며칠 전에는 정세균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본이랑 통화 스와프 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경제 보복한다고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난리를 쳤는데 일본이 실제로 한국을 손을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 우리 이미 망했어요. 뭘 알고들 떠들어야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어쨌든 이 정부가 이 단어 사용에 좀 제약이 있는데 이 난리를 치는데 당시 거대 야당은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은 소위 이제 그 좌파들이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친일파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그야말로 이 반일 선전선동이 정부에 의해서 당시 민정수석에 의해서 전국을 광풍처럼 휩쓸고 있을 때 제 일도 아닌 외교부나 우리 이제 산업부 일 가지고 제가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정권의 핍박을 받을 때 황교안 당신은 뭐를 했냐 말이에요 도대체. 거대 야당 뭐 했어 당신들. 그래고 뭐 문재인 정권이랑 싸우겠다고? 입에 침이나 발랐어요? 참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야 정말. 당신들 말이야 진짜 민주당이고 미래통합당이고 말이지. 아이고 진짜. 그때 이 조국이가 반일 선전 선동을 하면서 김남주라는 자가 있어요. 이 김남주가 이 죽창가라는 시를 썼는데 죽창가를 이제 본인 페이북에 올렸습니다. 죽창가를 쓴 김남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979년에 그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라고 하는 그 지하 빨갱이 조직이 검거가 돼요. 난민전입니다. 약칭. 근데 이 단체는 살벌한 놈들이에요. 이렇게 무장 폭력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놈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이 재벌집을 몰래 밤중에 침투해가지고 군자금 만들려고 뭐 그 짓까지 했던 놈들입니다. 이거는 자생적 이 공산주의자들 조직이죠. 이게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의 그 조직원이었습니다. 김남주가. 그래서 이제 그때 검거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1984년에 그 형을 살면서 감옥에서 역시 이제 그 사상범 김정익이라고 하는 사상범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김남주가 이게 김정익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김정익 씨가 자기가 김남주한테 교육받은 내용을 책으로 써서 나중에 발표를 합니다. 수인번호 3179라는 책인데 큰 도서관에 가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수인번호 3179에서 이 김정익 씨가 쓴 내용이 있는데 김남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김남주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 좌파들의 생각이에요. 이거 소름 끼칩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를 잘 모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놈들에 의해서 이게 대한민국이 이 야금야금 적화되고 있는지 김남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의 민족 반동 세력을 철저하게 죽여 없애야 한다. 그 숫자는 얼마일 것 같아요? 대략 2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날 것 같지만 인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 다 김남주 말입니다. 우리 민족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민족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적은 숫자의 반동 세력의 피는 필수 불가결하는 것이다.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가 어떤 놈들이랑 살고 있는지. 조국이가, 민정수석 조국이가 현직에 있으면서 이걸 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지 마음을 김남주의 시를 빌려서 표현을 한 거죠.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건 그럼 난민전 구성원 중에 김남주 개인의 생각이 아니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빨갱이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래요. 얘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모택동이 일으킨 문화혁명이에요. 문화혁명이 뭐냐면은 이 본질은 이제 모택동과 이게 소위 이제 주화파 이제 우선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이게 등소평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유속이 등소평 이 주자파죠, 주자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제 등소평이 권력을 뺏기니까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권력 투쟁을 일으켜요. 어린애들 동원을 해가지고 10대 애들 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을 완전히 그야말로 뒤집어 놓고 대혼란에 빠뜨리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이 한 30년은 그 발전이 뒤처졌다. 이렇게 오늘날 중국 공산당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반란이었습니다. 반란. 모택동에 의한 반란. 그게 이제 문화혁명의 본질인데 말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모택동을 비롯한 이 모택동 일파가 중국이 이제 중국 전체를 공산화를 했잖아요. 1949년인지. 중국 전체를 공산화를 해서 일단 형식적인 공산화는 이루어냈는데 아직 자본주의에 물든 자들이 많다. 그래서 진정한 사회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물든 자들을 제거해야 된다, 죽여 없애야 된다라는 게 문화혁명입니다, 여러분. 그때 중국 애들이 이 문화혁명의 광풍에 휩쓸려서 이제 죽은 사람이 한 200만 명 가량 돼요. 공교롭게도 김남주가 얘기한 200만 명. 이 문화혁명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캄보디아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모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소위 크메르 루즈라는 집단이죠. 캄보디아 공산당. 얘들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공산당이 집권을 했지만 자본주의에 물든 이 쓰레기들 때문에 진정한 공산주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죽여 없애야 된다. 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걔들이 자본주의에 물든 기생충들, 주로 이제 도시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기생충들을 다 죽여 없앤다고 해서 인구의 4분의 1. 여기서도 공교롭게 한 200만 명 죽였어요. 총알이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10대 애들 시켜가지고 때려 죽였어요. 꽃괭이나 삽 이런 걸로 머리를 때려서. 그래서 이제 소위 킬링 필드라고 오늘날에도 저 캄보디아 가보면은 두개골이 깨진 해골들 쫙 모아서 전시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에 물든 기생충들은 교화가 불가능하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얘들은 공산주의적인 인간이 안 돼. 그래 죽여 없애야 된다. 이게 빨갱이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김남주만의 사고 방식이 아니고 빨갱이들의 어느 나라나 이 공산주의에 물들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소름 끼치죠. 그래서 이 문재인 이 독재 정권, 좌파 독재 정권의 반일 선동이 그거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되고 얘들의 이 큰 그림 속에서 벌어졌던 아주 계획적인 말 그대로 선전선동입니다.
얘들은 진짜 선전선동의 대가들이에요. 이게 그 박근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려고 그 촛불 쿠데타 일으킨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전의 세월호, 고전의 광우병, 고전의 효선 미순양 사건, 다 똑같은 집단이 쳐버린 일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그 반일 선전선동을 세게 할 때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이 사람 일본 특파원 한 3년 넘게 하고 한일 의원연맹 부회장 겸 간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그 정권이 그 지랄을 하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 일본말, 인본말 잘한다고 자랑이나 해요. 황교안, 당신은 뭐 하고 있었어요? 토착 외구 소리 들을까 봐 겁나서 쥐 죽은 듯이 있었잖아요. 이 배우의 국민들 200만 명 죽이는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빨갱이들이 있다는 거를 뻔히 아는 사람들이, 황교안 공안검사 출신이잖아요. 대한민국 빨갱이들의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총리식이나 지낸 당신들, 나보다 나이도 많고 그렇지만 당신들한테 내가 경호처를 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그야말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제가 종로에 출마한 군소정당 후보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경고입니다. 경고. 이 우리 국민을 언제까지나 개 돼지로 보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로 이제 세 번째 이 영상을 찍었는데 한 번씩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널리 공유를 하고 전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책 정말 괜찮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무릎을 치시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으실 거예요. 이거 심각한 주제지만 재미있게 썼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제 유세 현장에 나오신 우리 동지 여러분 정말 눈물 겹도록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빨리 퇴근을 하십시오 이제.